안녕하세요. 곽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성큼 봄으로 향해서 축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계절은 묵묵히 꿋꿋이 자기 해야 할 일을 무서우리만치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 앞에 꿋꿋함 앞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관심받지 못한 죽음, 관심 가져야 할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모든 죽음은 다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특별히 더 관심 받지 못하는 죽음이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음에도 다양한 어떤 유형이 있는데요. 그런 유형 중에서도 오늘의 제가 이제 준비했던 이런 관심 받지 못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편안하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 3점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많이 보신 것 같기도 하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숨은 그림 찾기인가 틀린 그림 찾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미 여기 화면에 나오기는 하는데 누가 그렸을까요? 반 고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많이 아시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렸던 똑같은 그림을 근데 3번을 그렸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아르레 침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반 고흐는 1888년부터 그 다음 해까지 이 작품을 3번을 그렸는데 그 프랑스 지방에서 이제 파리를 떠나서 남부지방의 아르을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그곳에 와서 어떤 화가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노을한 집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구해서 화가들을 초청을 했어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 좀 우리 어떤 공동체로서 우리의 작품 활동을 좀 해보자라는 걸로 다 초대를 했는데 아무도 그 초대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좀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은 고갱이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고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고갱한테 보여주고자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기 방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방을 그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막상 왔어요. 왔는데 둘이 너무 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막 계속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충격적인 일이 좀 벌어지기는 했죠. 그해 12월에 아주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기 귀를 잘랐죠. 반 고흐가. 그리고 고갱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그 고갱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렸던 그림이고, 이제 가운데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서 또 그린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어머니와 여동생한테 선물해 주려고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세 그림의 공통점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딱 보면 너무 다 위치가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구도가 똑같습니다. 자, 침대, 의자, 창문, 탁자 이런 게 다 똑같죠? 보시면 색깔 톤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합니다. 큰 구도를 바꾸지 않았고 어떤 굉장히 소박한 느낌으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의 방도 어쩌면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굵은 윤곽선으로 어떤 사물의 형태를 명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명암의 표현이 없는 어떤 색채들을 사용해서 굉장히 평면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느낌은 소박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반 고흐의 어떤 성격적인 것들도 좀 알 수가 있죠. 사실 반 고흐는 굉장히 외롭고 살아생전에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고흐의 작품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테마가 저렇게 빈 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빈 의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무관심으로부터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반고는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작품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었잖아요. 예. 그에 또 따르면 또 분명히 외로움도 있었겠죠. 또 그런 면에서도 또 보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좀 뭔가 좀 관계 욕구, 소통하고 싶은 욕구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의자가 2개씩 있고요. 네. 그리고 창문은 완전히 닫힌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또 열린 것도 아니에요. 조금 열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세상과 완전히 소통하고 싶진 않지만 조금은 소통하고 싶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에 그림에서 지금 이제 세 그림에서 모두 다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침실이라고 하는 어떤 침실, 그다음에 방 이런 것에서 우리가 그냥 저 그림이 아니어도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정서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침실, 방 이러면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아늑하고, 예. 휴식하고 싶고, 포근하고, 예. 어떤 휴식하고 싶고, 잠을 좀 편안하게 자고 싶기도 하고, 저 이불 속에서 별로 안 나오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아마도 고흐도 외롭고 좀 고독하기는 했지만, 저 그림을 그리면서는 그런 휴식을 또 내지는 숙면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렇게 고갱하고 그렇게 사이가 틀어지기 전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 그림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편지에. 자, 다양한 색조로 완전한 휴식을 나는 표현하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 고흐는 이 작품에서 어떤 휴식이나 정말 잘 자고 싶다. 이런 욕망을 좀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의 그 방이나 침실이라는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 공간에서, 저 침실의 공간에서 휴식하고 싶은 마음, 곧 안정감이겠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런데 왜 방을 그리는 건 좋은데, 근데 왜 똑같은 그림을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렸을까? 그런 생각 보면서 들지 않으세요? 예. 한 번이어도 만족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3번씩이나? 아마도 그런 본인의 그런 어떤 안정에 대한 열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도 모르게 침실에 대해서 애착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이어져서 3번씩이나 그리게 됐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은 안식을 또 바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조금 제가 여러분들 진지하게 바로 들어가기가 뭐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고흐한테는 친구가 없었어요, 평생.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예술만이,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어떤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또 예민한 것도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함도 있었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정감을 좀 열망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본인이 저 침실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아주 몰입을 해서 안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래도 조금은 안정된 마음을 가지시라고 제가 그림으로 먼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죽음에는 우리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나 그냥 죽으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걸 또 이렇게 좀 쪼개서 보면 여러 유형의 죽음이 있어요. 자, 5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저걸 더 딱 줄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 돌연사라고 하죠. 어떤 각종 사고라든지 예를 들면 또 심장마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죽음,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도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돌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유형이 있고요. 또 2번째로는 예견된 죽음입니다. 이것은 말기 질환 혹은 장기간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경우예요. 예, 이렇게 죽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어떤 간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금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간호나 돌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것으로 또 이어져서, 또 이 환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말 못할, 밖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또 죄책감이나 후회감, 수치심 또 이런 것을 또 남기게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죽음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써놨죠. 예, 자살입니다. 요즘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주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하죠. 자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질환이나 사고로 사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죽음이기 때문에 또 그 유가족의 상실감 또한 또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살로 인한 유가족이 받는 고통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크게 있냐면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이렇게 뭐 자살했대 어쨌대 막 이런 것들이 그 자살 유가족으로서는 더 감당하기 힘든 게 되겠죠. 그리고 자살로 인한 그 이제 유가족이 남게 되면 그 유가족의 또 한 마음에는 그 자살했던 사람이 고통받았던 심리적인 그 힘든 만큼의 똑같은 강도의 심리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심받지 못하는 죽음은 요즘 많이 우리가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데 고독사라는 것과 유산, 사산, 낙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모호한 죽음입니다. 모호한 죽음은 실종, 치매, 뇌사, 이게 뭐 우리 형체는 알 수 없지만 실종이 돼 있는 것은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모호한 죽음이 될 수 있고요. 치매는 어떤 건가요? 치매나 뇌사는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조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호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유형을 나누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죽음에 따른 어떤 슬픔을 비롯한 감정의 반응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에요.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었을 때랑 예견된 죽음을 겪었을 때랑 처음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죽음일 경우에는 충격이 가장 먼저 크겠죠. 또 예견된 죽음일 때에는 또 다른 감정이 먼저이겠죠.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그런 상실의 유형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반적인 감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유형, 왜 저렇게 굳이 나눌까라고 싶지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몇 분의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 선수, 배우 이미진님, 연극 배우 김은아님, 또 작가 최고은님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고독사한 유명인들이십니다. 근데 참 고독사와 유명인 이 단어 차이에서 되게 간극이 큰 것 같지 않나요? 고독사를 하셨는데 유명인이시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생각할 지점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유형 중에서 네 번째에 해당했었던 관심받지 못하는 죽음, 고독사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독사는 다른 표현으로는 조용한 죽음, 아무도 모르는 죽음, 쓸쓸한 죽음, 또 통계 없는 죽음, 쓸쓸한 죽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말로도 불리워지는데요. 또 보겠습니다. 자, 고독은 사전적인 정의로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이게 사전적인 정의로 돼 있어요. 자, 그럼 고독사는 볼까요? 고독사는 사실 이런 사전적인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말 모아서 이렇게 해보니까 저런 내용들이 좀 공통되어지는 사항이
라고 하는 거지 사전적으로 지금 고독사에 대한 많이 정립이 어떤 개념이나 어떤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정립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는 차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홀로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이거예요.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고 사망한 후에도 상당 기간 방치되는 죽음.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고독사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이해를 하려면 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이 고독사에 대한 그 어떤 그 범위, 대상층에 대한 범위는 예전에는 고독사 이러면 노인 고독사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령층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봐야지 고독사는 노인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고독사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의된 개념 정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뭐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발걸음을 이제 뗀 그런 상태여가지고 없기는 한데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독사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저렇게 전국 무연고 사망자 수를 어떤 토대로 해서 고독사의 추세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잠깐 수치를 좀 보시면 2011년에는 682명이었어요. 근데 2014년에는 3년 정도가 지났는데 1000명이 돌파를 했고요. 2015년에는 1245명,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막 늘어나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아마 오늘도 또 몇백 분이, 예, 또 고독사를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독사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고독사는 그럼 왜 일어날까?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에는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1인 가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539만여 가구에서 작년 2021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664만 3,354가구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비율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31.7%나 차지를 합니다. 이러면 이건 정말 많이 정말 눈여겨봐야 될 퍼센테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스러운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에 대한 어떤 미취업 상태, 그리고 고용이 됐어도 단기 고용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원인도 고독사가 증가하는 어떤 배경이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핵가족화, 또 굉장히 대도시화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떤 고립된 생활도 사실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고독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갇혀있는 생활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거 챙기기도 바쁘고 소통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별로 무관심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가족 관계의 의사소통에서도 많이 단절되고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혼자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죽어가는 고독사의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정말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고독사의 어떤 증가 원인을 어떤 교수님들은 아주 궁극적인 원인이 우리나라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가 조금 형태가 변하게 되면서 어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아니면은 그 급한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구조받지 못하는 경우에 구조받지 못하면 사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를 하나로 제시를 하셨고 또 하나는 저 세 번째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감, 아주 극단적으로 우울증 이런 게 되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런 궁극적인 원인이 이렇게 있다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좀 전에 고독사는 노인의 고독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지금부터는 이제 그 어떤 좀 대상층별로 좀 크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청년 고독사입니다. 네. 요즘에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사실은, 예. 청년 고독사는 40세 미만의 청년 고독사가 2017년에는 63명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는데, 2020년에는 102명으로 62%나 늘어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이게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 이렇게 유출을 해서 뽑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청년 고독사를 추산을 해보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청년 고독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원인이나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 공통적으로 있겠죠? 예. 생활고 경제적인 원인이 가장 크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막 사회에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얼마 그렇게 크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하지만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미래의 세대가 소외나 단절의 대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인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왜 그 어떤 뉴스나 루포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청년 고독사 현장을 이렇게 비춰주는 화면들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컵라면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정말 가슴 아픈 게 이력서가 몇십 장에서 몇백 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 이 청년 고독사가 그냥 가볍게 이 사람의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고독사의 한 대상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의 터널을 우리는 여전히 지금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서 경제적인 빈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오히려 뭐 타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그런 경제적인 빈곤이 가중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1인 가구 청년들이 느끼는 사회적인 고립감 또 그로 인한 어떤 내 인생에 대한 불안함 또 고독 이런 게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세 바퀴가 굴러가서 아주 안 좋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청년 고독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년 고독사입니다. 중년 고독사는, 우리나라에서 고독사하는 중장년의 그 인구가 노년층을 앞섰다는 분석이 일부 연구 결과에서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떠한 높은 자살률에는 중년 남성들의 절망이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수치를 보면, 통계를 보게 되면 50대 남성의 자살률이 50대 여성의 자살률보다 3배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조금 더 좀 들여다 볼게요. 중년 남성은 어떤 속박감이나 패배감으로 정서적인 위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는 살 가치가 나는 죽어야 돼. 라는 거 자기 처벌적으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도망가고 싶은 거죠. 현실 도피성으로 자살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인생의 목표가 좌절된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 또 내지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패배감,
또는 또 사회에서 내가 어떤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이게 마음이 건강하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어떤 또 수치심, 그리고 또 어떤 직장에서 어떤 역할이나 지위가 상실이 되었을 때 느끼는 굴욕감, 이런 것들이 모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중장년층의 어떤 그런 고독사가 어떤 우리 이렇게 그늘이나 이런 그림자에 놓이게 된 데는 또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적인 맥락이 좀 깔려 있는데요. 보시면은 IMF 경제 다 겪으셨죠. 예, IMF 경제 위기를 우린 겪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 위기 겪었습니다. 그때 이후에 가족이 많이 해체가 됐고 실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들을 뭐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된 중년층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게 되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적으로는 우울감이나 고독감. 우울감이나 제가 고독감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아마도 우울감보다 좀 더 센 우울증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또 특히나 여기서 중년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스스로 고립하는 경향이 좀 있으십니다. 뭐 가족이 해체가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도움을 좀 요청한다 하거나 어떤 조언을 구한다기보다 자기만의 동굴로 도망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관계를 더 일부러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더 일부러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정 표현을 좀 더 하려고 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우리 자식들하고 더 잘 지내야지 하면서 더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중년의 남성분들은 더 어렵고 힘든데도 내가 얘기하면 또 더 걱정할까 봐, 예, 이런 것 때문에 더 아니야, 그냥 내가 내 혼자 감당해 봐야지 이러다가 또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 드시지 못하셔서 내지는 또 뭐 어떤 병에,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걸 혼자 감당하다가 이렇게 중년의 고독사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표정이 많이들 더 이렇게 진즉 계속 쯧쯧쯧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인 고독사 대상층을 좀 볼 텐데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입니다. 예, 좀 더 나눠서 보면 남성은 80.5세이고요. 여성은 86.5세입니다. 여성이 훨씬 많죠. 자, 이렇게 노인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노인 인구가 늘어나겠죠. 그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것은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또 다양히 있겠죠. 자, 지금 보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건강 약화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외로움과 소외,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핵가족화, 그다음에 부양의식, 이제는 뭐 장남이라서 꼭 모셔야 된다,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런 것들과 어떤 그런 가치관의 변화들로 인해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줄어드는 반면에 아유, 나 혼자 살 거야, 내지는 그 노부부 우리 둘이 삽시다라고 하는 그런 가구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급한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요청을 못 한다든지 구조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은 더 힘이 없으시잖아요. 예, 이런 고독사가 노인의 고독사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사에 대한 관심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이전에는 사실은 저소득, 독거 노인층에 좀 집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사회관계망이 또 해체가 되기도 하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렇게 단절된 청년들과 중장년층에서도 앞에 지금 말씀드렸죠. 청년고독사, 중년고독사 이렇게 그런 층에서도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고독사는 아유, 내 문제 아니야, 내 주위 문제 아니야, 이렇게 관심 밖으로 둘 게 아니라 당장 내
옆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앞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고, 고독사에 대한 관심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그게 우리 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아니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고독사에 관심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자, 그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나도 고독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고 없는 죽음, 갑자기 발생하는 죽음 상황에서 도움받지 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곧 죽음 속의 인권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건 인권과도 문제가 있는,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죽은 이들을 대하는 품격은 그 사회의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순위가 이제 세계 10위죠. 정말 이 규모 순위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데이터에 들어간 나라들이 149개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순위는 제가 여기 써가지고 왔는데 62위인가 그래요. 굉장히 뒤떨어져 있죠. 그러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삶의 질도 높여야 되고요. 행복의 만족도도 높여야 되고요. 자살률도 줄여야 됩니다. 그게 정말 됐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몸집만 커졌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라는,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성숙한 품격답게 죽음에 대한 품격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관계의 단절과 고립감은 삶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덜 단절되고 덜 고립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독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죽음이란 살아온 삶을 반영을 하죠. 사실은 외롭게 계속 외롭게 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롭게 죽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좋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는 있겠지만 다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려도 이렇게 감으로 아실 것 같아요. 살아온 삶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다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고독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조금 좀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합의된 개념이 정의가 없어요. 그리고 실태 조사도 그렇고 통계도 그렇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나온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사를 쓰기 위해서 나온 통계 이런 것들로 좀 유추를 해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독사에 대한 그런 정의가 명확하게 나와야 어떤 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와 또 공식적인 통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실태 파악도 필요합니다. 고독사에 더 위험군이 있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1인 가구라든지 또 취약계층이 또 있겠죠. 그런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정확한 현황이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 이전에는 노인층에 집중된 현재의 정책으로 좀 많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나눠야 되는 거죠. 청년에 대한, 중년에 대한, 노년에 대한 그런 연령별 맞춤의 개입 정책으로 뭔가 수정도 되고 보완도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죽음에 관한 3가지 진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뭔가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들으시면은 맞네 아마 이러실 거예요. 첫 번째, 누구나 죽는다. 2번째, 언제 죽을지 모른다. 3번째,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너무 다 맞는 얘기 아닌가요?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나만 잘 지내면 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좀 괜찮은가? 저 집은 괜찮은가? 왜 며칠째 창문도 안 열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관심을 가져주는 게 함께 사는 이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예방 대책은 없느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해외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좀 있기는 한데 해외편을 조금 보게 되면 해외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주로 선진국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덤 친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무덤 친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홀로 외로이 이제 계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무덤 내 옆에 같이 묻힐 사람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미 좀 친하게 지내다가 죽으면 정말 같이 이렇게 옆에 무덤 친구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또 컬렉티브 하우스라 그래서 코하우징, 그러니까 어떤 내가 자는 공간은 따로 있고, 예, 뭐 이렇게 뭐 거실이나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이렇게 쓰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영국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외로움 담당 장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 저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고독 자체를 어떤 그 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국가 정책의 의제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이나 예방 대책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고독사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참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인 이제 은퇴 공동체, 예, 은퇴하신 분들끼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독거노인 입양 제도가 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국가 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모나리자라는 거고, 이거는 뭐 모나리자라고는 하지만 어떤 홀로 계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든지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르카시옹이라는 프로그램은 주거가 불안정한 대학생들끼리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덴마크는 또 위에 컬렉티브 하우스랑 비슷하게 코하우징, 주거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핵심은 이거더라고요.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이게 생존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독사를 했으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예방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나왔는데 2020년 4월에 이제 그나마 고독사 예방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문턱 하나 넘은 수준이고요.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래도 다행이죠. 이렇게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겨서. 하지만 독거노인 외에도 어떤 젊은 층의 외로운 죽음을 또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고독사 개념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시행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실태 조사나 통계 작성은 아직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에요.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올해나 또 한 몇 년 사이에는 좀 제대로 된 데이터나 개념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립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고독사와 죽음 자체의 존엄성을 다룬 영화를 제가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나온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인데요. 한번 봐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게 어떤, 이 영화 감독이 한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더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어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죽음과 고인에 대한 추모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한 사회의 품격은 죽은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고인에 대한 태도는 결국 그 사회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무게감이 있는 멘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왜 고독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중에서 두 번째에 있었던 죽은 이들을 대하는 품격은 그 사회의 거울이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핵심에 대한 장면들을 좀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 런던의 한 구청에 22년 동안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이렇게 무연고 시신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유가족
가족이나 지인들인 거죠. 그를 좀 찾고, 예, 그 다음에 장례를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홀로 외로이, 그래도 누구라도 저렇게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 저 존 메이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주 묵묵하게 예, 하고 있는 건데, 또 그 고인의 그 또 종교에 따라서 막 음악도 막 준비해주고, 또 때로는, 예, 때로는 그 유품들을 그 고독사 현장에 가서 유품들을 막 또 추려온다든지 사진을 찍어와서 추도사를 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사람 이런 걸 되게 좋아했겠구나. 이런 것도 싫어했구나.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했구나. 라는 걸 하는 걸 하면서 우린 이곳에 뭐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분은 이런 걸 좋아했고, 이런 거를 쫙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고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애정이, 예, 물론 보내드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아파트 맞은편에서 고독사 하신 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한테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분의 시신 연고를 좀 찾아주고 장례를 해줘라라는 그런 의뢰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본인이 일하고 있는 그 구청에 좀 나이가 젊은 상사가 정리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이 사람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을 꼼꼼하게 하기는 하는데 너무 늦고, 그리고 화장을 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존 메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받은 이 건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것까지만 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일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본인은 일을 해고 통보 받은 거는 이 사람한테 크게 의미가 더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의뢰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장례를 치러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정말 이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쫓아서 막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보고 또 오면 또 물어보고 가서 계속 사람들을 찾는데, 뭐 직장 동료들, 또 이 사람이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노숙도 했었는데 노숙인 친구들까지 만나고 뭐 전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딸을 만나게 돼요. 네, 켈리를. 이 죽은 사람은 빌리 스토크라는 사람이고 그 빌리 스토크의 딸은 켈리라는 사람인데, 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딸이 자기 일 못지않게 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준비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이 딸이. 그렇게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런 모습에 좀 이제 더 감동을 받아서 오케이를 해요. 오늘 장례식에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장례식을 금요일에 치르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그 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면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우리 차 마시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트 신청인 거죠. 그래서 좋다고 하고 자기도 나름대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예, 이런 머그컵 2개를 사서 이제 길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동차 트럭에 탁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이 화면은 이제 그 빌리 스토크의 묘자리를 대신 이렇게 누워봐 주는 거. 이렇게 누우면 이 사람이 좀 편할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이런 모습으로 죽어간 거죠. 예. 자,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습니다. 추도객이. 예. 그런데 자, 이 화면에서부터 조금 마음이 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그 빌리 스토크, 이 존 메이가 그렇게 열심히 찾으러 다녔던 그 빌리 스토크의 그 혼자 외롭지 않도록 돌아다녀서 찾았던 사람들이 다 와줬어요. 대부분. 이렇게 와서 여기서 지금 장례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저 안에 이제 켈리는 자꾸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오지 하고 보면서도 아버지의 장례식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자, 왼쪽에 한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운구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저게 존 메이의, 네, 저 차 안에 관이 있습니다. 혼자. 네, 본인은 그렇게 고독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본인의 죽음에는 정말 외로운 거죠. 예, 그래서 이 장면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느껴지는 바가 많은데, 자, 이 장면도 또 있습니다. 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다 이렇게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제 다 갔어요.
그리고 이제 존 메이만 남아서 인부 2명이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일이에요. 자, 이제 우리 끝났으니까 갑시다. 이러고 탁 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영화 속에서 사람들이 1명, 2명 이렇게 막 나타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한 순간인데 약간 눈물이 착 차오르긴 하는데 저게 무슨 장면이냐 하면 그동안 자기가 찾아서 고독사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준 고독사한 사람들의 영혼들입니다. 다 이렇게 온 거예요. 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장면인데 물론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란다는 거잖아요. 예, 정말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것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고독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1인 가구는 있어도 나 혼자 사는 세상은 없죠.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 이름일 뿐입니다. 그건 그거대로 즐기시고 나 혼자 세상은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웃이라는 것을 좀 더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관심은 우리를 고독으로부터 살아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선물해 드릴 단어, 키워드는 관심이었습니다. 예. 오늘 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